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타이틀이 더 체인절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고요. 이 영화는 이제 그 많이 알려지지 않는 영화예요. 그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굉장히 잘된 영화예요. 잘된 영화, 이게 공포영화긴 공포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이렇게 영화의 어떤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역사 뭐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렇게 무시당하고 이제 거의 이렇게 망각이 되어버린 어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이렇게 DVD가 다시 이런 게 뭐 나왔다는 뭐 이런 소식도 없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회자, 그러니까 작품성이라든지 굉장히 잘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회자되는 어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나 어떤 어, 뭐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인포메이션도 굉장히 적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된 영화고, 사실 굉장히 명우가 나왔어요. 조지 C 스컷이라고, 패튼 1970년 패튼이라고 하는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주연 남우상을 받은 이제 조지 C 스컷, 이 사람이 이게 타이틀롤 맡았고 주인공이 됐거든요. 타이틀롤 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지 않는, 거의 이렇게 잃어버린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어떤 영화인지라든지, 몇 가지 그런 주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첸젤링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는 사실 뭔지를 몰랐어요. 첸젤링 이 뭔지를 몰랐고, 이제 ing가 있길래 첸젤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동사의 어떤 뭐 동명사나 뭐 이렇게 명사형이나 현재 진행형 뭐 이런 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녹음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첸젤링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요괴 그러니까 요괴, 이제 트롤이라든지 이렇게 유럽 어떤 동화 이런 거 보면 이게 요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괴 아이라든지 요괴가 이제 바꿔치기 한 아이 뭐 이런 거를 챈저링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바꿔치기도 이제 요괴들이 이쁜 나이를 데려가고 못생긴 나이를 두고 이렇게 떠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메타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조금 이렇게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옛날 그 부모들은, 얘가 좀 이렇게 좀 부정을 탔구나. 또 요괴가 와서 정말 우리 이쁜 애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요괴가 걔를 데려가 버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를 두고 갔구나라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옛날 뭐 중세라든지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불행, 아이들에게 닥쳐진 어떤 선천적인 불행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랬다, 심리적으로.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은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어쨌든 간에 요괴 아이들이라든지 요괴가 바꿔치기 한 이렇게 애를 데려가고 놓고 간 요괴 아이, 이런 아이를 이제 챈저링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챈저링인가라고 하는 거를 저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아이에 대한 얘기. 어,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거는, 굉장히 어떤 보석을 발견한 것만큼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영화가 이렇게 잔인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고스트 스토리예요. 고스트 스토리, 유령 이야기인데, 귀신 이야기인데, 귀신 얘기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테크닉, 이런 거는 뭐 최근에 이렇게 일본의 호러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 나오는 호러, 뭐 유령 호러, 이런 데서 테크닉
같은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갑자기 확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유령이 나온다든지 그런 테크닉인데 그런 걸 굉장히 연출을 잘해서 이렇게 섬찟섬찟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잘된 영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따 좀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꼭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우회를 해서 조금씩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도 부착하면서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한국에서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조금 뭐 이렇게 늦은 나이였지만은 이제 대학원에 다시 들어갔거든요. 한국에서. 그때는 석사 과정이었는데 그때 그 모 대학의 그 비교 문화학과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별로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학문적이나 뭐 이렇게 실질적이나 이렇게 도움되는 건 많이 없었고 뭐 괜히 뭐 돈만 썼구나 시간만 떼었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나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는데 첫 때가 아니라 두 번째 학기에 뭐더라 뭐 이렇게 뭐 영상 뭐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뭐 하나 있어서 이렇게 노원어문학과 교수가 와서 막 가르쳤었는데 거기 이 학기말 리포트라고 해야 되나 학기말 과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뭐 해줬는데 뭐 대강대강 하지 않고 좀 제가 좀 열심히 좀 이렇게 확실히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비교 문화니까 이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소설에서 나온 영화가 각 다른 나라에서 그 영화로 각색돼서 만들어졌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문화 연구 각 나라의 어떤 문화 같은 게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소설은 하나더라도 그게 이게 각 나라에서 똑같이 각색이 돼서 영화로 만들어질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점을 볼 것인가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그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뭐 하나 이렇게 학기말 어떤 그 과제물 제출을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영화를 뭘 고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뭐 딴 거였던 것 같아요. 딴 거 이렇게 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뭘 고르게 됐냐면 그 일본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거든요. 소설. 그것이 이제 우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서 영화로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이 먼저일까?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러고 미국에서 또 만들어졌어요. 링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결국은 한 소설을 이제 세 나라에서 이제 각색돼서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세 개 영화를 다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테이프로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교 연구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었거든요. 논문을. 링. 일본 영화는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고 미국 영화도 이제 나오미 와츠가 나오는 이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한국의 링은 이제 신은경이랑 그 사람 이름 모르겠네. 왕의 남자인가? 왕의 남자에 나온 어떤 왕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졸작 뭐 이렇게 B, C도 제가 이렇게 매기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졸작이거든요. 어쨌든 실패한 작품인데 세 개를 일단 비교를 해서 이렇게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내가 소설을 안 봤기 때문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세 작품이. 지금 뭐 이렇게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지금 기억나는 게 세 개 이렇게 다 틀린 점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일본 링은 아마 소설을 가져와서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다코가 초능력자잖아요. 사다코 어머니가 초능력자인데
사덕구까지 이제 총력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어머니보다 더 강한 이제 총력을 물려받아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사덕구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좀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튀고 이렇게 컨트롤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이잖아요. 죽이어서 이제 그 어디야 그 우물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어떤 집에 있는 어떤 그 땅을 파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다코에 이제 유령이가 뼈를 발견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인 이유가 이제 그 어떤 그 컨트롤 못하는 어떤 그 신비스러운 어떤 그 이질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링은 어떤 식으로 각색을 했냐면은 내 기억으로는 이게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애를 못 낳나 이렇게 뭐 그 여자가 이렇게 좀 그런 거였어요. 좀 이렇게 아이를 못 낳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각색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각색을 했고 그 미국판은 뭐였냐면은 그 어떻게 했더라 그게 그 정신병원에 가뒀나 그 아이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뭐 세 개가 기억이 안 나네. 좀 그걸 재밌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각색을 했더라고요. 세 개를 재밌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틀렸고 이렇게 그 지금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갖고 어쨌든 그 사다코가 이제 죽은 이유들이 좀 틀려요. 세 개가 좀 틀리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좀 깊이 좀 관여되어 있어요. 그 문화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일본이 좀 이렇게 집단적인 문화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어떤 사회에 어떤 적응 못하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모난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런 거였어요. 좀 이렇게 여성 뭐 이런 비하 이런 거였나 이렇게 여성 차별 뭐 이런 거였어요. 애를 못 낳나 뭐 어떻게 했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예전부터 굉장히 심했잖아요. 여성 차별이라는데 지금도 좀 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판은 뭐였냐면은 그 아이의 어떤 그 어떻게 어른들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 개인주의라든지 개인화가 너무 이렇게 그 되다 보니까 그렇게 abandoned children이죠. 이렇게 좀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좀 관심 밖으로 물러나는 그 아이들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이슈를 좀 내포하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런 게 좀 틀리고 또 어떤 게 틀리냐면은 그 일본판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그 여자가 기자예요. 여자가 기자고 여자랑 이제 남자가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묘미인데 왜냐면 미스테리를 풀어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고스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거를 그 어떤 디텍티브 스토리, 탐정 그 하나의 소설이었는데 탐정 영화처럼 만들어서 도대체 이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고 왜 이런 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걸 이렇게 가미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재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인 여자랑 그 남자가 이제 파트너가 돼가지고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데 이게 남자가 누구냐면은 그 사실은 이 영매인데 그 그러니까 영매가 그 사람 그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은 아닌데 이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학 교수면서 어떤 기성 그 사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 능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일본 사회면 사회가 그냥 사회라고 하면 사회인데 사회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격리를 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묘사가. 그래서 좀 영매 끼가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랑 이제 결혼을 했었어요. 사실은 전 남편이에요. 전 남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어떤 결혼 생활을 이렇게 좀 유지를 못하는 거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의 어떤 특별한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자기 아내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번에 어떤 귀신인지 유령에 관여된 어떤 사건을 이렇게 추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자기 영매 능력을 이렇게 발휘를 해서 자기 전 아내를 도와주는 거죠. 그게 이제 파트너가 되고, 일본 미국판은 뭐냐면은 조금 영매는 아니에요. 파트너가 되는데 이 남자 역할이 좀 이렇게 작아져요. 남자가 뭐냐면 이게 남자가 전 남편인데 영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어떤 남자라고 해야 되나? 뭐 애까지나 결혼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미 아츠의 어떤 애가 아니라 걔 아버지인데 결혼하고 아이를 이렇게 가정을 꾸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남자나요. 이렇게 카메라만인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이렇게 애의 어머니죠. 어머니랑 자기 애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좀 그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중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건이라든지 여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든지 도와주는 뭐 이런 어떤 비중이 많이 작아진 거죠. 미국의 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한국의 링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어떤 그게 없어요. 이렇게 남녀가 왜 둘이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은경은 기자예요. 기자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있어보자. 나오미 아츠도 뭐 그런 거였나? 기자였나? 뭔가 뭐 그런 거였는데 좀 비슷해요. 그리고 애가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싱글 머더라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한데 우리나라 링은 뭐냐면은 남편이 안 나와요. 남편이 누군지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혼했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어떻게 간접적으로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남자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렇게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이렇게 보이고,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자의 어떤 세틀다운 하고 있지 않은 어떤 유아성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남편의 언급조차도 없고 남편이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그런 언급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없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파트너가 되는 남자가 어떤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랑 그냥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무슨 검시하는 그런 데서 만난 어떤 의사인데 전혀 이유도 없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가 이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링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영매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귀신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 미국판 같은 경우에는 여자 혼자 힘으로 다 하고, 그런데 한국판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가 사건을 굳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그게 없어요. 타당성이. 근데 이렇게 계속 사건 해결하면서 신은경 묻기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남자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 저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완전히 유치 진짜. 이게 진짜 영화가 이럴 정도의 어떤 작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세계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지금 뭐로 이렇게 회상해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미숙한 어떤 통계적 방법 이런 것도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컨텐츠 애널리스, 내용 분석 이런 것도 해서 뭐 미국판이 가장 이렇게 남녀 평등이 되어 있고 여성적 파워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일본판이 그 두 번째고 한국판이 가장 뭐 그런 여성의 힘이라는 역할이 좀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이렇게 주는 어떤 차이점이 어떤 여성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여성의 어떤 주도, 여성의 자립 이런 면에서도 어떤 반영, 그리고 사회적 그런 차이를 반영하는 데에도 똑같이 그 영화에서 그 차이를 나타내더라.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링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알잖아요. 사다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인을 다 해가지고 죽었고,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전염되었듯이 비디오 본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보여줘야만 그 사람이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퍼져나가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 죽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남녀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추리하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 산타코라고 하는 어떤 실존했던 인물이고, 지금은 어떤 저주를 뿜는 이렇게 귀신의
귀신의 어떤 그 전 어떻게 살았을 때 그 몸이 지금 어디에 이렇게 묻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다음에 어떤 집이었죠. 집에 이렇게 파니까 그게 큰 우물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게 링이에요, 링. 근데 링이 이제 뭐 90년대에 나온 소설로 알고 있고 새 그 영화 다 한국, 일본, 그 미국 버전 다 이제 2000년 이후에 어, 그 영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첸저링 쪽으로 넘어갑시다. 줄거리는 조금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조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우선 이렇게 연출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품위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독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잘 못 들어보세요. 피터 메닥인가? 그래서 이 사람 작품 중에 내가 본 게 있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제 크레이스 형제라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스펜다 발렛이라고 이제 뉴웨이브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베이스랑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형제예요. 게리 캠프랑 마틴 캠프라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실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인가 영국에 이제 크레이스 형제라고 하는 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연기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제 그 작품 이후로 이제 형 쪽은 아닌지 베이시스트의 마틴 캠프 쪽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이제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아예 이제 뮤지션이랑 이제 배우를 경험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 크레스 형제는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고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명 들어봤었던 그런 영화도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 연출을 잘했고요. 품위 있게요. 그리고 이제 무섭게 굉장히 무서워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 이렇게 것도 많고 이게 고스트 스토리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스릴을 하든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괴물이 쫓아온다든지 뭐 도끼 들고 뭐 이렇게 제이슨 13일 금연에 제이슨이 쫓아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런 연출인데 그러니까 일본 고스트 무비가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어떤 그 폴터가이스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리를 해가거든요. 조지 스캇이 그런 어떤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그 연출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고 도대체 뭐가 이 미스테리가 뭐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지금 추리를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간다라고 한 거 지금 잠깐 언급했는데, 아까 그 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남녀 둘이서 어떤 그 귀신이 이렇게 나왔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었던가라고 하는 거를 남녀 둘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추리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플롯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왜 제가 링을 우선 말씀드리는지 좀 아실 거예요. 첸저링 첸저링이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게 이 귀신 어떤 고스 스토리라고 하는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를 결국은 이렇게 추리를 이렇게 해 감으로 해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 허욕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그 한 인생을 망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우리 어떤 퀘스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떤 성숙한 어떤 그 플러스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신의 스토리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고 유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국은 어떤 그 인간 본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은연히 이렇게 사람이 나타내는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링크를 만들 경우에는 결국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우리 반성 이런 것을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립시다. 이게 줄거리가 어떤 것이냐. 제가 이 영화를 조금 본지 좀 오래되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은 조지 씨 스컷이 그 뮤직 작곡가예요. 유명한 작곡가인데 어떤 휴가를 이렇게 아내랑 딸이 있었어요. 딸이랑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었는데 무슨
플랫 타이어 이렇게 타이어가 빵꾸 나서 그 이렇게 무슨 타이어 이렇게 고쳐주는 이렇게 상간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시골 도로에서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시골 도로에서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나? 부르려고 이제 아내랑 딸이랑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그 차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아내랑 딸이랑 다 즉사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좀 회복이 됐어요. 그 충격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다시 시작을 해볼까. 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서 겨우겨우 벗어나서 이제 새 인생을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는데, 이 새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 만나고 뭐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사는 데를 좀 바꿔볼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좀 그냥 동네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어떤 인비테이션, 어떤 대학인가 뭐 그런 작곡가인가 이런 인비테이션도 있고 해서 크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쭉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미국의 동부에서 살았다면 서부에 이사를 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리저리 이렇게 집을 찾다가 자기가 사는 집을 굉장히 큰 어떤 대저택 같은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싼 거예요. 거기에 렌트하는 가격이. 그래서 왜 그게 이렇게 싸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뭐 싼데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계약을 했나 샀나 그래가지고 거기 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거는 뻔한 얘기죠. 이렇게 집에서 심령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는 사람을 자꾸 머더링 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괴롭힌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게 많이 나오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저택 심령 영화라고 해야 되나, 주택 심령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 심령 영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잘 된 게 뭐냐면 그런 어떤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섭게 만드는 연출도 굉장히 잘했을 뿐더러 이 조지 C. 스콧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조지 C. 스콧 이 사람 주인공 입장에서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선은 이런 어떤 심령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집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관공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된 어떤 레코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소라든지 집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거기서 누가 살았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니까 여기에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세 가족이었는데 딸이 죽었다 이렇게 어떤 교통사고인가, 이렇게 마차 사고인가, 뭐 마차 사고도 교통사고죠. 마차밖에 없었을 때는 그게 교통사고니까. 그래가지고 딸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지 스콧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죽은 딸 유령이 자기가 딸이 죽어서 이렇게 왔으니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뭔가를 전달을 하려고 조지 스콧한테 어떤 자기가 억울해 죽었다는 그런 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계속 그런 현상, 뭐 이렇게 문이 닫힌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영매를 부른 거예요. 영매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령 어떤 영매 어떤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컨택트를 했어요. 이거를 무슨 있는데 말이 이렇게 채널링인가 그러는데 이 영적 세계는 현실적인 채널링을 해서 과연 지금 이 심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정체가 도대체 누군가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채널링 하니까 결국은 누구였냐면은 사실은 보이 딸이 아니라는 남자애. 그러니까 영매가 뭐냐면 남자애다, 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조지 스콧이 뭐냐면 딸이 죽었는데 이 딸 유령이 아니라
남자의 유령이냐?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어린 남자의 유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식으로 계속 추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뭐를 발견했냐면은 이게 다락방 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 어떤 이게 그 거의 감옥처럼 생긴 어떤 그런 그 거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게끔 그런 방이 있는 걸 모르게끔 하는 어떤 비밀의 방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딱 가보니까 휠체어가 있어요. 굉장히 조그마한 휠체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어린아이가 갇혀서 살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휠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거를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데 이제 누가 거기에 참여를 하냐면은 거기에서 만났었던 어떤 뭐야 이렇게 기자인가 뭔가 하는 어떤 여자랑 그거를 이렇게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그, 추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추리를 해 나가서 이제 그, 이 아이가 어디에 이렇게, 묻혔느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내서 그게 어디였냐면 현재는 어떤 집이에요, 집. 그래서 거기 집주인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말을 꿰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나왔어요. 이렇게 뼈랑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 증거, 이 어린아이가 그 집에 있었던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집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어떤 메달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 메달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뼈랑 시체랑 그 시체가 결국은 거기에 갇혀 있었던 그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왜 아까 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언급했는지 조금 아셨을 거예요.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렸을 때 파고 들어가니까 시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도시에 그 상원의원이 있거든요. 상원의원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록에는 거기 아들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레코드를 그 후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양자로 들어왔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록이 나오면서 그 양자로 들어온 그 아들 집의 아들이 결국은 지금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원의원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바꿔치기 된 거거든요. 그 죽은 아들이 사실은 그 집안의 아들은 벌써 죽었어요. 죽었고 그 아이는 그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근데 결국은 그 후에 레코드를 따라가 보니까 그 상원의원이 그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일어났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가 불구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심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놨어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하고 숨겨놨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다락방 이런데 다락방에 숨겨놓고 일부러 죽였는지 학대를 하다 죽였는지 죽여버렸어요. 이 아이를 죽여버렸는데 그것도 묻었죠. 몰래 묻었겠죠. 죽은 걸 이렇게 잡히면 안 되니까 몰래 묻었어요. 몰래 묻었는데 이 아버지가 뭘 알았냐면은 알고 봤더니 자기의 어떤 아내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이 전 재산을 이 불구의 아들한테 남겼다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되면 뺏기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들어오면은 거의 반은 자기 것이 되는 건데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게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장난을 친 거예요. 해외에서 고아를 데려오다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데려오다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거죠. 그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가짜 아이가 지금 그 전 재산을 받아갖고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 전 재산을 받아갖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 상원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서 이 죽은 진짜 아들, 불구의 아들이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상원인한테 조지 스컷이 상원인한테 가서 이렇게 너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진짜 이 집안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주마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바닥에 시체 옆에 있었던 메달을 꺼내요. 메달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상원의원이 그것을 보고 막 이렇게 떨면서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수를 한 거죠. 그 조지 C 스컷이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이 죽은 억울하게 옛날에 그 아버지로부터 죽은 그 어린 나이가 원래는 전 재산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됐었는데 다 그것을 뺏기고 남한테 뺏기고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국은 복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줄거리인데 지금 조금 이제 이거 듣는 사람은 좀 깨닫겠지만은 얼마나 비슷해요. 링이랑 어린 나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 파트너 남자랑 여자가 힘을 합쳐서 계속 그런 거를 이 과거의 어떤 역사 왜 이 지금 이 침략 현상을 일으키는 당사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일어난 그 아이 일어난 그 심리학 현상을 일어난 그 당사자는 아이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인공이랑 그 파트너 남녀가 하나씩 풀어나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은 어떤 그 장소 현재는 집이 지어진 그런 데를 찾아내 갖고 거기 바닥을 깨고 파고 내려가서 시체랑 해골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증거를 찾아내고 나 이거 봤을 때 이거 완전 표절이구나 링이.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링 어떤 영화가 표절인 게 아니라 링 소설을 쓴 사람이 잘은 모르겠는데 봅시다 위키피디아로. 링 이렇게 여기에 위키피디아에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챈젤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비슷해서 이거는 우연히 이 어떤 스토리 자체가 우연히 나왔다고 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표절인 것 같고요. 예, 그런 걸 깨달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챈젤링이라는 영화를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 인터넷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좀 이렇게 B급 영화 이런 거라든지 공포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놓은 일본 사람인데 그런 사이트를 많이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즐겨 이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챈젤링이라는 영화를 평을 하는 걸 봐서 너무너무 잘된 영화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 요소가 됐어요. 전혀 제가 그런 재밌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모르고 이 영화를 봤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영화 시작할 때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우중충하고 좀 이렇게 이런 영화 과연 이후에 재밌는 줄거리라든지 재밌는 어떤 그런 것을 줄까라고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영화 자체가. 근데 이렇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무서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오싹하게 나는 장면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반감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우연히 이 영화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영화 시작할 때 어떤 실망감도 어떻게 보면 반작용이 돼서 더 즐겁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이렇게 클래식 어떤 일본의 어떤 지금 고스트홀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링이라든지 착싱아리라든지 어떤 주홍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 고스트홀라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번 일본이라든지 배경은 좀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동양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그런 영화 자체가 영향을 받은 그런 영화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영화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품위 있게 잘했고 이렇게 연출을 잘했고요. 그리고 공포 영화로서의 어떤 공포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추리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플롯 같은 경우에 흥미진진하고 마지막에 어떤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탐욕에 의해서 희생이 된 작은 어린이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한낱 유치한 어떤
그 유령 영화의 소재라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링크를 해서 마지막으로 좀 다소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 플러스의 어떤 전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디 발견하거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정말 보기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이 평점 매겨야 되겠죠. 평점은 한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아마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없이 내가 봤었으면 한 95점, 96점 이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 뭐 만추리안 캔디데이트를 제가 75점인가 줬나? 이렇게 보면은 이 아마 좀 제가 어떤 영화에 좋은 점수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기준을 조금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을 거예요. 이거 좀 듣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얼마나 우리를 재밌게 그 시간만큼은 그 집중해서 보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준한 어떤 평점을 제가 매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정말 잘 된 영화고요. 그러고 뭐 또 있나요? 조금 여담? 지금 파운블로커, 조지 시 스컷 이거에 대한 잠깐 파운블로커가 벌써 지나가 하나 제가 여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조지 시 스컷 이 사람이 이제 그 패튼이라는 영화 1970년작 패튼이라는 영화를 이제 아카데미 주연 남상을 받았는데 이 허리우드의 어떤 캐스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재밌는 어떤 우여곡절이라든지 그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 불가결한 어떤 그 우연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이 운 뭐 이런 그런 게 어떤 그 찬스 팩터 이런 게 굉장히 관여가 되거든요. 조지 시 스컷 사실은 이 사람이 그 패튼의 그 첫 번째 그 캐스팅 대상 아니었고요. 누구였냐면 사실은 러드 스타이거였어요. 러드 스타이거. 솔직히 저는 그 연기라든지 연기자 하나의 배우 측면에서 보면은 난 로드 스타이거 뭐 조지 스컷도 그 굉장히 명우지만은 로드 스타이거는 명우의 명우거든요. 이 사람의 연기라든지 그냥 놀라울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그 못 믿으실 분은 그 로드 스타이거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워터플런트에서 말론 블란드의 형으로 나온 사람이고 또 파운블로커 거기서 이제 그 유태인 이제 그 전단포 주인을 연기한 그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이 메소드 액터고요. 굉장히 연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 시 스컷이 이 패튼이 그 로드 스타이거한테 이제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그거를 리퓨즈를 했어요. 이게 그 억셉트 안 했어요. 근데 조지 시 스컷이 그것을 받아들임을 해서 아카데미 주연 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로드 스타이거 두 번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이 대부 이제 돈 꼴리온의 그 이 역을 사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누구한테 그거를 이제 캐스팅 제의를 했냐면 이것도 로드 스타이거한테 했거든요. 근데 로드 스타이거 이거를 또 그 억셉트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넘어갔느냐라면 말론 블란드한테만 넘어갔단 말이에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워터플런트에서 로드 스타이거가 이제 말론 블란드 형역을 했거든요. 둘 다 메소드 액터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말론 블란드가 나름 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드 스타이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실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이 돈 콜리레온의 역을 이렇게 패튼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억셉트를 안 한 거 그런 거를 일생일대의 최대 실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억셉트를 했었으면 자기의 영화 캐리어라든지 그런 것에 완전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었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후회스러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말론 블란드 저거 대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로드 스타이거가 예를 들어서 말론 블란드 역을 했었으면은 지금 그 대부가 나왔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로드 스타이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연기력이라고 하면은 둘 다 메소드 액터고요. 이 사람의 연기력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를 다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워터플런트의 그 말론 블란드랑 로드 스타이거가 택시 안에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명장면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말론 블란드를 거기서 연기를 잘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로드 스타이거가 연기 잘한지 그리고 이제 시드니 루멧의 이제 파운블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유태인 정당포 역을 맡은 로드 스타이거 연기를 잘하는지 한번 그걸 보시면은 로드 스타이거가 될 뻔한 연기한 돈 콜리레온도
어쩌면 그 사람도 나무주연상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상상도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지 C 스캇 거기서 이제 패튼 쪽으로 넘어가서 패튼 쪽으로 로드 스카이저거 쪽으로 넘어가 로드 스카이저거에서 대부 쪽으로 넘어가서 덩골리네어 쪽으로 넘어가서 네 말롱브론드까지 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어떤 일화가 많은데 영화의 역사에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딧불의 매직. 이거는 제가 100점을 주는 영화입니다. 100점. 이거는 제가 100점, 뭐 110점에서 이 상향 점수가 100점이기 때문에 100점을 주는 거지. 그래서 200점이다 그러면 200점을 주고 싶어요. 200점을 내가 200점 만점이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만줄리안 캐니디는 75점 계속 75점이고요. 그 정도로 잘 되고 굉장한 어떤 그냥 영화를 봐서 뭐 이렇게 잘 됐구나, 재밌었구나, 좋은 영화다가 아니라 이거를 보는 순간 그리고 이 영화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굉장한 경험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본 후는 세상을 보는 데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어린 애들에게 어떤 사회, 어떤 세계를 남겨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관여된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정말 명작입니다. 애니메이션이고요. 그 지블리에서 만든 일본 재패니메이션이에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뮤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